자, 여기 보면 기출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기출문제는 보니까 저번에 이제 그 종합적인 문제더라고요. 다른 문제를 끼워가지고, 이건 좀 뒤에 좀 풀어보기도 하고, 거기 이제 그 서버노트에서 지대납부 방식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18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지대납부 방식인데, 지대납부는 이제, 일단 지대라는 개념을 아시죠?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소작인이 지주에게 주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농장제는 포함되지 않아요. 농장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작계제하고, 그 다음에 직영지. 이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건 소작을 주는 경우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땅을 빌려줘가지고 받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농장제 제한은 지주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 타조법이죠. 그래서 타조법은 이제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추석이 때 수확의 절반을 받는 소작제 제도고요. 한 개는 이제 그 지주가 전세, 부가세, 종자, 종호 등을 부담하는 원칙이지만 후기에 가서 소작인이 전가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특히 이제 종자, 종호 같은 경우에는 전기 때는 이렇게 타조법에서 했는데 이건 생산량이 낮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생산량이 높아가면서 이런 거는 뭐냐면 소작인들이 부담을 했다. 그 다음에 수확에 다가했다 지주의 이윤이 좌우되면 소작인 농업경영에 지주의 감독과 간섭이 심했다. 그리고 도조법은 이제 18세기 때 등장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직조법하고 정조법. 그래서 직조법은 이제 그 여기 19세기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직조법이나 정조법 거의 18세기 때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19세기 때 아마 그 밀량과 관련돼 갖고 그 달아놓은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수학이 입학할 시점에 간평인가 소작인가 그의 작황 수준을 받아서 지대량을 결정한 거고요. 그 다음 정조법은 미리 일정한 소작률을 정해서 징수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도조하면 이 정조법을 얘기하죠. 예.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도 뭐와 관련돼서 얘기하냐면 그 정조법과 관련돼서 그 유리한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서 그 도조법이 확대되면서 농촌사회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조법이 확대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합회지도 바뀌었다. 합회지도 바뀌어서 지대 급납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시험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대 건합운동, 거부운동, 이걸 항조운동이죠. 예. 그 다음에 타조법에 도조법 옮겨가면서 지주전의 신분제 관계, 경제 관계가 바뀌고, 소작농민의 이윤을 증대시킨 조건이 이제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분홍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노동자 전락했다. 뭐 등등등등, 풀셈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도조법에서 이제 그 안에 도지권이 있는데, 매매 양도 저당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전대는 또 먼저 자기가 빌려준 걸 또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중도지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잠깐 이제 그 교재 이제 잠깐 펴볼게요. 교재 중도지 영상을 좀 제가 이제 그 폰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이제 폰을 잠깐 설명하다가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보면 거기 토의 18세기 항시가문의 토지 집정과 추수기 있죠. 이게 예전에 수능 문제에 나왔던 걸 제가 폰을 뽑아가지고 냈어.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거기에 이제 쭉 보면 그 수양이라는 사람 있죠. 수양. 이 사람이 이제 그 토지인데 전 소유주면서 또 지금의 자기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는 이 사람이 원래 소유권을 갖고 있었어. 근데 소유권 누구한테 갖다 팔고 자기는 뭐 갖고 있다니 지금 소작을 경작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을 대신 팔고 도지권을 취득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홍서방과 송치셔를 보면 자기니 주적이죠. 그러니까 지주는 2명인데 경작은 1명이야. 이건 어떤 의미야? 2명의 지주가 자기의 그 토지를 누구한테 몰아줬다는 거야. 주적이라는 그 소작인데 몰아준 거죠. 이것은 토지가 이제 뭐냐면 경작권이 집중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경작권이 집중됐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요 표를 보고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또 이상하게 도지라는 게 있죠. 도지. 예. 17세기 때 나타난 도지화 개념인데 이거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기 한길에 나와 있어요. 한길에. 그래서 17세기 때 도지법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지하고는 완전 딴판이야. 뭐 작계자 비슷하고. 제가 이걸 몇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다른 책을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 이거는
요 책에서만 주장하는 거야. 아마 그 논문책을 그 전제해갖고 요약해서 쓰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한국사 길라잡이의 문제가 뭐예요? 맥락이 빠졌다고 했죠. 그 맥락을 알려면 그 논문을 봐야 돼. 해당 논문을. 근데 굳이 이걸 알려고 해당 논문을 볼 필요는 없겠죠? 빼세요, 그냥.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보냐면 앞부분만 보시면 돼. 예. 그래서 한국사 그 길라잡이 좀 읽다가 그거 좀 이해가 안 된다면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빼고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증, 한국사 그 길라잡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능력검증의 길라잡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딱 제가 규칙 분석을 했는데 몇 년까지 딱 나오면 09년까지만 나오고 10년부터 안 나와, 지금까지. 예. 그래서 09년 때까지만 들어갔고, 그 교수님이, 그 이유는 이제 퇴직하거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이제 도지는 그냥 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 발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257페이지. 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그 민영수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16세기 이전에는 무슨 수공업이 있었을까요? 간영수공업이죠. 예, 간영수공업. 그래서 이게 16세기 이전하면 16세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예, 16세기 이전하면 16세기 포함하지 않고 그냥 15세기 생각하신 분인데, 요 이자라는 건 서이자이기 때문에 그 포함한다는 뜻이야. 그 기준에. 예. 그래서 내가 하도 이제 너일전쟁 이후를 가지고 너일전쟁 후에 가지고 막 해서 지금 이걸 항상 그런데, 자, 하여튼 그 간영수공을 왜 쇠퇴됐냐,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부역배포운동과 민영수공을 발달하는데, 일단 그때 이제 왜 가냐면 공장에 따라 돌렸죠. 처음에는 예전에 얘기했죠. 3번제에 돌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군적 수포제로 바뀌죠. 그러면 군역과 연결된 이 공인대 동원 방식도 바뀌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뭘 납부하는 거죠? 군포를 납부하는 것처럼 폰을 납부하면 이제 면제받는 납부장으로 바꿔버려. 16세기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급보제, 그 다음 복호제, 체화직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장인들에게 급보제는 이제 간장들에게 보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봉족들을 꼭 군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군역을 모든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뭘 붙여주는 거예요? 보이나 봉족을 붙여주는 거야. 예. 그 다음, 복호다는 말은 이제 사료를 읽다 보면 많이 읽었는데, 복호시켜줬다 이런 말인데, 이건 면제시켜줬다는 거야, 국역은. 예. 그 다음, 체화직 같은 경우 오늘날은 비정규직이야. 그러니까, 매번 상시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계약직이죠, 일종의. 일을 할 때만 주는 거야. 예.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 그 다음, 부역제 변동을 보면, 간영수건 부역제 토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군역제 변동에 따라 동원군가 없어지면 따라서, 이제, 급보제와 복호제가 유명무실화되고, 결국에는 뭘 했다? 그 당시 이제, 납부장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정이 부족하면서 이제 뭐냐면, 간영수공업자 전문적 일하는 애들도 이탈하고, 등등 해서, 이제 17세기 양난을 걷고 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무기라든지, 그 돈 같은 거, 화폐 있죠?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제외하고는 다 누구한테 넘기게 되는 거야? 민영수공을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제 국가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누가 만드는 거야? 민영수공을 만들고 그걸 뭐냐면 시장에서 사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민영수공의 변화를 보면요. 민영수공은 17세기 이후에 발전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이제 그 형태가 선대제예요. 선대제. 예. 선대제는 말뜻이 뭐냐면, 미리 뭐냐면 빌려준다는 거야. 뭘 빌려줘? 상인이 자금이나 원료 지급들을 미리 빌려줘. 그래서 이제 그때 상인과 연결돼서 주물공장, 아병공장, 선방공장,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이제 그를 만드는 공정을 보면 주물공정을 만들어갖고 공인이 만들어갖고 누구한테 넘기죠? 상인한테 넘겨주면 아병공정에 다시 넘겨주면 또 거기서 만들고 선방공정에서 또 넘겨주면 거기서 만들고 그래서 총합해서 최종적인 완결품을 상인들이 와서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이 선대제라는 것은 뭐냐면 물주였던 객주가 그 자금과 원료를 지급하고 이런 공정을 거쳐갖고 뭐냐면 완성품을 갖다 파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주물공조, 아변공조, 서무관공중이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지금처럼 한 곳에 집중돼 있고 떨어져 있어. 작업 공간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공장제 수공업 같은 거 있죠? 이건 작업 공간이 어떻게 될까? 한 곳에 합쳐져 있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선대적 수공업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상업자본의 지배를, 수공업자들이. 예. 그러면 여기에서 상업자본이 뭐고, 그 다음 산업자본이 뭐냐?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서양사 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자본의 발전 과정이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요. 요것도 이제 또 줌을 또 해야 되겠네. 학원에서는 이걸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건 셀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업자본이 먼저 발전되고, 그 다음에 자본을 발전해서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산업자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자본 형태가 금융자본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뭘 통해서 나눌 수 있을까? 이건 기준이 뭐냐면 부를 어떻게 축적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나눠져. 부를. 그래서 이제 개념은 이제 일단 소개하고 나중에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할게요. 사양서 넘어가서. 자, 상업자본은 부를 어떻게 축적하냐면 유통을 통해서 축적해요. 유통.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 되게 싸. 그러면 이걸 이제 상인들이 옮겨서 B라는 지역 갖다 팔면 뭐예요? 되게 마진이 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이 상업자본이에요. 예. 그래서 초창기 자본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지리산 발견 때 형성된 자본은 상업자본이라고 하죠. 남미의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어디 갖다 팔아. 그 당시 유럽에 갖다 팔고 아시아에 있는 비단과 차를 싸게 사가지고 어디 갖다 팔죠? 유럽에 비싸게 팔죠. 그러면서 이제 얻어진 자본이 상업자본이다. 그래서 상업자본가죠. 이런 자본가들을. 예. 그래서 유통을 통해서 형성된 자본이고, 우리나라 기업을 이제, 들자면, 어떤 기업일까? 제가 이제, 그 며칠 전 금요일 날, 영화를 보다 영화 보기 따로 쳐갖고, 이제, 챔피언이라는 이상한 영화가 있는데, 보지 마세요. 거기에 마동석인가 나오는데, 진짜 재미없더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의정부를 할 일 없이 걷다가, 하이마트를 봤어. 하이마트 딱 들어가서 컴퓨터를 한 대 샀어요. 제가 작업용 컴퓨터 해갖고 레노버 컴퓨터를 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가성비 짱이에요. 예. 자, 거기에 샀어. 그러면 이 하이마트는 어떤 자본일까요? 상업자본에 속하죠. 왜? 얘네들은 공장에 있는 다양한 작품들 와가지고 대신 팔아주면서 이득을 얻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 판 게 아니라 유통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창기 자본은 상업자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사 조선기에 연결돼갖고 보면, 경상, 송상, 그 다음 공인 등등등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야? 상업자본에 속하는 거야. 초창기 자본 형태가. 자,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되면 산업자본이 등장해. 산업자본. 이게 산업자본은 뭐냐?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럽에서 언제 형성됐냐면 18세기 후반에 무슨 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 그래서 산업혁명 때 이제 뭐냐면 공장을 세우죠. 공장을 세워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갖고 자본을 이렇게 축적한 계층들이 뭐냐면 산업자본가들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업자본까지는 나왔지만 산업자본으로 발전된 건 없어요. 그래서 다만 그 맹아가 보이는데 일부 독립수공업자들이 등장했다. 이 내용이 있죠. 이거는 뭘 맹아를 암시하고 있는 거야? 산업자본을 맹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주나 항주 지역 있죠. 명청시대 때 자본주의 맹하기 위해서 소주나 항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견직물에 뭐냐면 무슨 자본이 등장하죠? 산업자본이 등장해요.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금융자본은 뭐냐면 은행 있죠. 이때 은행 투자은행이야. 제국주의 시대 때 투자은행, 거대 은행이 뭘 소유하는 거죠? 기업을 소유하는 거, 산업자본을 소유하면서 그 카르텔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콜체 형식으로 해서 그 기업이 일종의 지주회사가 되고 그 밑에 자회사로서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형태가 금융자본 형태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산업자본에 속하는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은 뭘까요? LG, 삼성,
이런 회사들은 뭐야? 자기가 직접 팔아서 이제 갖다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에 속한 것은 우리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이런 사람들이 금융자본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은 이렇게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는 자본주의 방향이 인정돼. 근데 여기에선 인정 안 하고 다만 뭐다? 직접 생산자가 등장했다까지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조차도 신해통공 이후에는 누구한테 종속당했다? 상업자본에 종속당했다. 그러면 상업자본가들은 주로 이제 뭘 형태냐면 선대제 형태야. 선대제. 지금 설명한. 그래서 미리 자본과 자금과 원료를 대주고 작업 공간을 분리시켜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챙기는 형태야. 근데 이에 관해서 산업자본은 어떤 거다? 공장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공장제 메뉴표처.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제는 작업 공간이 그 선대제처럼 이렇게 분산된 게 아니라 뭐야? 한 곳에 집중돼 있어. 한 곳에 다 이루어져. 그리고 분업을 하죠. 그러니까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 선대제보다는 어디가 더 발전돼 있어요? 예? 여기 공장제가 더 발전됐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건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한 거야. 상업자본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실제로는 뭐냐면 그 역사 보면 상업자본이 뭐가 되냐? 되게 산업자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산업자본이 또 금융자본화 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이 돼요. 이렇게 이제 삼성도 원래는 저기 뭐 하는 회사였어요? 일제시대 때. 거기 가게방을 운영하고 이제 물건 갖다 파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옷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고 심지어는 지금 삼성생명 증권까지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꼭 이게 딱 분리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꼭 뭐냐면 상업자본이 선대제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이 뭐 공장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도식화시킨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식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좀 역사에서 도식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도식화를 시켜버리면 이해는 잘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 고려하지 못하고 역사를 먼저 수학화 단순화시킬 수 있어. 그 5개념이 형성돼 있어서 그런데 일단 이해 초기 때는 이 도식화가 좀 필요해갖고 제가 도식화 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자, 만약에 여기 주문 이렇게 안 하면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도 목소리 안 들려요. 어차피 제 목소리만 들리거든요. 여기 이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영화와 드라마 찍을 때,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많은 대사들을 외울까 생각했는데, 가면 외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이크 장치가 있어가지고, 실제 대사는 요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여기 마이크 옆에서 소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녹음이 안 돼요. 마이크 장치가. 그래서 드라마, 영화의 그 수많은 그 배역들이 그 수많은 단어를 이게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불려주는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됐어.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에서 이제 상업자본과 연관된다. 그래서 물주가 있고, 이 수공업자 상인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이제 18세기 이제 후반부터 독립자영 수공업자가 등장했다. 그래갖고 이제 일부에서는 철기나 유기에서 이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들이 자신의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면서 그다음 시장상의 경쟁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난전이 발생됐다. 이렇게 하는. 어떤 분은 18세기 후반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신해통공 이후에 그 뭐냐면 그 산업자본이 독립된 수공업자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등장했는데 어떻게 지배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18세기 후반이라는 것은 되게 몇 년에서 몇 년까지예요. 1750년부터 이후야. 근데 신해통공 1790 몇 년이고 91년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4, 50년 동안 등장했다가 그 신해통공 이후에 종속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냥 후반을 너무 그냥 지금처럼 이제 뭐냐면 20, 30년, 지금도 10년, 20년 막 바뀌는데, 물론 정근대 시대 변화 속도가 다르지, 좀 느릴 수 있어도 4, 50년이면 사회현상 금방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묶음으로 패키지 묶어갖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이염전, 도자전, 신철전, 이런 사람들이 시전을 개선해서, 그 다음 시전상인들이 방해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것이 한 난전의 한 유형이 돼요. 이게 예전에 이제 있는데, 이거 부분에서는 좀 난전의 유형과 관련돼서, 다음에 좀 난전할 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요.
그러면 민영수공업이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강상업이 발전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영수공업에 필요한 철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강산개발통에 얻을 수밖에 없잖아, 원료를. 그리고 그 당시 명청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 명청은 은본위제 국가죠. 그래서 은이 필요해. 그래서 은개발, 은강산개발 이런 걸 통해 이제 강산개발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산개발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5세기 때부터 18세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딱 좋게 알기 쉽게 정리를 했어. 예, 제가 이거 정리하려고 한 이틀 고생했거든요. 예, 이 표를 가지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어디에 나오냐? 15세기, 16세기는 안 나오겠죠? 일단 조선 후기 때부터 17세기 때부터 나오는데, 일단 뭐 15세기 때부터 한번 보기는 하죠. 자, 거기 15세기 보면 이제 조선 초기 때는 국가 강산을 경유했고 지방 수령이 도예관이 돼서 지방민들 동원을 했어. 그러니까 동원했는데 돈을 주면 열심히 하겠죠. 근데 돈 안 주고 그냥 공짜로 하다 보니까 이 피역정은 뭐야? 도망갔다는 거야.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뭐냐면 그 조선 초기는 그 명나라는 은을 많이 요구해서 금과 은을. 그러니까 금강산, 은강산을 폐쇄시켰고 우리 그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산 개발이 제대로 안 됐겠죠. 근데 16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씩 이제 변화가 있나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강상동원은 올해 공짜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미포로 이제 대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명무역으로서 은이 결제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은강 개발이 돈이 되니까 민간 자본이 참여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은의 이제 뭐냐면 은 개발에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은하고 납이 같이 연결돼서 그러니까 납하고 은이 같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은을 캐려면 납을 분리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뭐냐면 그 노비 출신의 그 강부가 해치법을 발견했는데 은에서 납을 자동적으로 분리시켜 버렸어. 근데 아쉽게 이 해치법 우리나라에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전국시대였죠. 그러니까 전국시대인데 이제 싸움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중국과의 그 무역에서 은이 이제 필요하니까 은을 수출하니까 강산 개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해치법이 유용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납탄이 지금은 납탄 쓰면 안 돼요. 납탄을 왜 안 쓰냐면 납탄 딱 맞으면 여기 맞은 자리가 어떻게 썩어 문드죠. 그래서 지금은 납탄 못 쓰게 돼 있어.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 납탄 같은 것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총의 총알 같은 것들을 납탄해서 써. 그러니까 은은 수출하고 납은 뭐예요? 군사용 무기로 만든 거야. 예. 근데 이게 해치법이 전해서 일본에 더 뭐냐면 많이 쓰여졌다.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 책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7세기 초부터 이제 보면, 요때 양난 직후죠. 그래서 조총과 이제 하약을 많이 만드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각 고을 할당을 했어요. 근데 고을에서도 이제 할당을 받는데 이게 고을 안에서 뭐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이것을 누구한테 이제 위탁을 했냐면, 특정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위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맡아가지고 대납을 했어. 근데 이게 좀 약간 불합리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5군형에게 이가는 죠. 5군형은 어떤 거예요? 군사기관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훈련도 하면서 동시에 뭐도 만드는 거예요. 무기도 같이 만드는. 그래갖고 이제 무기를 같이 만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강산개발권이 필요하죠. 왜냐면 무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납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은강개발, 그래서 강산개발을 누가 갖게 되냐? 5군형이 갖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5군형에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그 처음에 강간제도를 이제 실시했어. 강간제도는 뭐냐면 그 군대에서 이제 강간을 파견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쭉 둘러보고 이 사람들 중심에서 뭐 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군대에 갖다 바치고 그 결과는 그러다가 이제 대동법 이후에는 대동세 일부의 군수물자 제작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17세기 중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뭘로 또 바뀌냐면 설정수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정수세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통론책 있죠? 그 읽어보면 띄엄띄엄 돼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있고 교과서에도 이게 띄엄띄엄 설명돼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제가 이제 이 설정수세를 브리티카 백과사전부터 해서 국편이 작업도 해서 다 살펴봐갖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때 설점이라는 건 뭐냐면 점은 뭐예요? 강산 시설문이에요.
예. 수세는 뭘까요? 거기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을 걷는 거죠. 그러면 강산 시설물, 그러니까 그 강산을 누가 만드느냐를 설점의 주체와 그다음에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설점 수세제를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체은간제, 별장제, 물주제. 설점 수세제를. 그래서 설점 수세제는 언제 실시됐냐면 호종 때 실시했어요. 호종 때 북벌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언제 끝났냐? 이거 고종 때 끝나 거의.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한 200년 동안 유지됐던 제도인데 그 안에서도 설정과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이게 그 체은간제와 별장제, 물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처음에 체은간제 아래에서 설정 수제는 뭐냐? 자, 요때는 응체국권과 징수권을 호주로 이관해요. 원래는 누가 갖고 있다고 했죠? 오군영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은강이 잘 되면 돈이 되니까 은체국권과 징수권을 호주에 이관하고 그때 이제 설정과 수세는 뭐냐면 설정은 이제 강산 개발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부상대구들에게 참여시켜. 그다음 수세는 그러니까 수세는 세금을 걷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파는 체은관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왜 설정과 부상대구에게 참여했냐면 조선 초기 때 국가가 이제 동원을 했잖아. 그러니까 민들이 저항이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상대구에 맡겨놓으면 얘네들이 강산 개발을 하면 뭐야? 강산 개발은 일종의 외주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내고 강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뭐야? 고용하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피역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죠. 없앨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대구에 맡겼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상업자본, 그러니까 상인자본들이 그렇게 선장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했어요. 설점을. 그래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수세는 체은관이 있고. 근데 납체국권은 계속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오군영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납은 아까 말 조총의 그 탄환의 원료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납체국권은 오군영이 그래서 강간제도가 계속 유지됐고요. 근데 문제는 은하고 납이 서로 뭐냐면 분리될 수가 없어. 왜냐면 납을 캐려면 은이 있어야 되고 은이 캐려면 납하고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음납 징수권 다 호주로 통합을 해버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뭐냐 실시된 게 숙종 때가 별장제야. 별장제가 어떻게 이제 하냐면 그냥 호주에서 이제 한양 부상대구하고 유착이 돼서 별장을 파견해요. 그래서 별장이 설점을 내. 그리고 수세가 수세를 이제 같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별장이 이제 설점도 하고 수세도 담당해요. 경영은 전문 강사인 도목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방에서 강산 개발을 이제 중앙에 한양 부상대구들 내려온 부상대구들이 파견한 그 별장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발해갖고 얻은 세금을 이익을 다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중앙에 올리는 거죠. 중앙의 세금이나 아니면 그 한양 부상대구의 어떤 그걸로 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CGV나 메가박스가 막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영화관들 다 뭐냐면 확산 망했죠. 그래서 CGV 부상대구에서 CGV하고 메가박스에서 얻은 이익을 다 누가 갖는 거야? 지방에서 풀지 않고 다 중앙에 올라가는 거잖아, 본사 쪽으로. 그래서 지방상권이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얻은 것들 다 중앙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방 관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잠체가 있는, 요때 잠체는 몰래 캐는 거야. 사채하고 잠체는 달라요? 사채는 개인이 하는 거고, 국가의 허락을 받고, 몰래 캐는 잠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요때는 18세기 이제 17세 후반에는 상업자본이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부상대구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 된다고 하니까 강산 개발이 활발해지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강산 개발 금지령을 내려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8세 후반에 이제 영조 때 설정수제 물주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말이 많았던 별장제를 폐지하고 이제 설정과 수세를 누가 하냐? 설정은 상위 물주가 돼요. 그래서 상위 물주가 이제 호주에 승인 받고 이제 상위 물주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세는 누가 하냐? 수령이 직접 징수해요. 예. 그래서 수령이 직접 징수해서 일정 부분의 상납분만 중앙에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방 재정으로 돌려요. 예. 그래서 이제 요때 물주는 특징이 뭐냐면 돈만 내주는 거야. 지금도 돈만 내주는 사람은 뭐라고요? 물주가 되잖아. 물주. 그래갖고 있는데 물주는 자금만 대주고 실제 강산 경우는 누구한테 맡기냐면 덕대 또는 용주에게 맡겨요. 그러면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하고 똑같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안 돼 있는데 미국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를 한 사람이 꼭 그러니까 뭐냐면
그 회사의 지주의 지분이 높다고 해서 꼭 자기가 경영하는 건 아니죠. 맞죠? 이거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고, 그래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돼 있다. 이거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과 똑같고, 그때 운영하는 방법에서 뭐냐면, 일단은 이제, 물주가 돈을 대주고, 강산개발은 용주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혈주라는 사람인데, 혈주는 일종의 십장이야. 그래서 감독관이 있고, 그 밑에 강군들 동원해요. 그래서 채굴 노동자 동원해가지고, 이제 굴진이나 운반, 분산, 재련 과정을 하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뭐와 비슷하죠? 굴진, 운반, 분쇄, 재련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은, 뭐와 비슷하냐면, 자본주의 경영 시스템과 비슷하죠. 그래서 소유와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고, 분업을 통해 협업적으로 진행을 했던 때가 물주제,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수세제를 별장제로만 생각하시는 오개념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설정수세제는 체험관제, 별장제, 물주제 다 포괄해서 설정수세제라고 하고 그 안에서 또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설정과 그 다음에 수세의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과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97페이지 펴보세요. 기출문제. 어, 97페이지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자, 다음은 조선 후기 때 강업정치의 전개 과정은 순서대로 나타난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도표 보면서 좀 설명해 보죠. 자, 강간의 파견 제도를 실시했다. 언제 실시했어요, 이거? 17세기 초반에. 그 오군영에서 그 당시 그 강산 개발권을 갖고 강간을 파견해서 강산을 개발했죠. 자, 그 다음에 설정 수세제가 제정됐다. 언제 설정 수세제가 시작했죠? 17세기 중반, 호종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마 체은간제 시기예요. 그 다시기에 호조가 각 군영에 관련 은간 관리권을 흡수했다. 언제 때죠? 17세기 후반 때 숙종 때. 여기가 언제 때? 벌장제 시스템 아래서 있고, 그 다음에 라는 있고, 다와 라가 이제 별장제죠. 여기 라와, 다와 라를 별장제, 이렇게 이제 해서 별장제 시스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가를 계기도 각 군영의 간할 간산에 강간을 파견 부용 노동 감독했다. 맞죠? 요거는 그래서 있고 나의 조치를 통해서 호조는 민간의 강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걷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맞죠? 여기는 요때 나는 그 어떤 시기예요? 체은간제죠. 그래서 체은간제 때는 설점의 주체가 누구였죠? 부상대고죠. 그리고 수세의 주체가 누구예요? 체은간이죠. 근데 문제는 호조가 뜻대로 안 됐어요. 이게 호조가 은강산 개발할 때 왜 안 됐냐면 이 부상대고를 동원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무슨 자본이 성장하지 못했어. 상업 자본이 성장하지 못해서 의도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와 나는 아까쯤에 이제 숙종 때 이제 실시한 이제 벌장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인데 다의 방침 이후에 호조는 새로 편입된 은강을 별장을 파견해 수행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조치 이후에 지방소의 강산 수세 업무를 맡게 되었다. 나조치 실시로 그 뭐냐면 거기 잘못했네. 제가 말 잘못했네. 다가 이제 뭐냐면 별장제고 이게 폐지됐다는 걸 제가 실시했다고 잘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뭐냐면 물주제죠. 예. 좀 수정해 주세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나조치는 이제 어디에 해당해요? 물주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나조치 실시로 지방수령이 강산 수세 업무를 맡았다. 맞죠? 그래서 수세의 주체가 뭘로 바뀌었다고 했어? 수정징수제가 바뀌었다고 했죠? 이 표에 보면.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자, 국가는 나조치를 통해서 물주의 강산 투자를 금지했다. 이건 틀렸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물주에. 오히려 물주가 뭘 했다? 설정의 주체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요 표를
보고 이제 내 답은 5번이에요. 예.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장제 폐지했던 물주제니까 5번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1, 2, 3, 4번을 알려면 좀 더 국편이나 전문서적을 알아야지만 유추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 편의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갖고 이제 정리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 근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1280페이지 펴보세요. 자, 1280페이지 보면 거기 주 436번에 있죠? 여기 보면 자, 이거는 이제 43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별로 알 필요는 없는데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때 양난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 끝난 뒤에 이제 조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될 거네요. 그래서 중앙에서 만드니까 좀 부담이 크니까 이걸 이제 지방 각부에 총액제 실시했다. 그래서 조총이라든지 그다음 총알 너네 만들어 와라.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걸 제대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문 생산 그 장인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437번 해갖고 이제 이게 437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여기 이제 국문, 연간, 소관, 강간들 제도와 이제 관련된 거야. 그래서 총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죠. 강산계가 필요하니까 강간제도 시에서 관리 감독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8번 관련된 내용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호종 2년 때 이제 설정 수재제가 실시한 제도인데 요때는 체험간제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 438페이지는 8번은 그다음 439번은 숙종 때죠. 숙종 때는 이때부터 이제 호조가 은뿐만 아니라 납징수권을 통합하죠. 그래서 한강 부상대고가 호조와 유착돼서 뭘 파견했던 거죠? 별장을 파견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440번하고 441번은 이제 뭐냐면 440번은 이제 별장제와 관련된 거고 441번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마지막 영조 때 실시한 뭐냐면 물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쭉 해갖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별장제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441번 보면 거기 물주제 있죠? 18세기 때 영조 때 실시한 물주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 읽으세요, 이 부분은. 441번. 네? 441번 얘기요. 네, 여기 441번. 이때부터 광산의 운영은 상업 자본가인 물주가 시설과 자금을 투자하고 광산 개발의 경험이 있는 혈주나 덕대가 광산을 직접 경영하여 채굴량의 일부를 광주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직접 채광을 하는 광군 가운데에는 농업을 겸한 계절 노동자도 있었지만 전업적인 임금 노동자가 점차 많아졌는데 한 광산에 대략 100명 정도였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광산에 대한 세금에는 관아에서 징수하여 호조로 상납하는 원정세와 수령이 수취하는 잡세가 있었는데 이는 덕대가 맡아서 납부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수령 징수제라고 해서 중앙에 상납분 제하고는 수령이 징수해갖고 지방에서 쓴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259페이지 이제 볼게요. 자, 259페이지는 제가 이제 조선 후기 때 유통경제 발달 관련된 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를요. 그래서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시전상이나 뭐 난전 개발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난전 같은 것들 보면 쉽게 이해가 돼.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어떻게 시전상들이 성장을 했고 난전이 발생했고 사상들이 성장해서 결국에는 금난전이 폐지되는가. 그걸 제가 이제 유통 경제 발달 과정에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6세기까지는 크게 뭐냐면 문제가 안 됐어. 그래서 16세기 이전까지는 그 시전상인들이 활동했다고 했죠. 서울에서. 시전상인들이 유통권을 다 장악을 했어. 왜냐면 그날 자연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뭐냐면 뭐 굳이 금남정권 필요 없죠. 왜냐면 그 상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 유민들이 와갖고 뭐 상업 활동하면 곧장 쫓아내버리면 그만인 건데, 문제는 17세기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 거야. 왜냐면 양난후에 유민들이 급증했고, 그다음 농업생산이 증대됐고, 그다음 농민지 이탈이, 토지 이탈이 가속화됐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남아도는 잉여들이 어디로 왔냐면 한성으로 와요. 한성으로. 그러면 도시 인구가 이제 증가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시전상인과 사상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죠. 예전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가. 자, 그럼 시전상인을 보죠. 시전상인들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노동세력들과 연결돼요. 이걸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노동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노동들은 여러 가지 시전상인들에게 특권을 주죠. 그러면서 이것이 일종의 금난 정권의 실시 배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금난 정권과 유기전이라는 그 뭐냐면 상인 집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난 정권과 유기전은 조선 전기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 형성됐다? 조선 후기 때. 특히 유기전 형성 과정은 이제 보면 유기전은 이제 인조 때 설정됐다. 그러니까 인조 때 그 만들어졌다는 게 대략 통설이에요. 인조 때 이후에. 그래서 이제 유기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요게 육분간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지우세요. 유분간전, 있을 유체예요. 네. 그다음 무분간전. 이거 왜 나요? 국역을 짊어지는 시현상의 집단을 유분전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국역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이제 중국과 이제 뭐냐면 조공 무역을 할 때 필요한 물품도 있죠. 이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 바칠 때 이제 얘네들이 거의 반값이나 공짜로 대주고 시현상인들이 다음에 정부가 필요한 물품들을 얘네들이 값싸게 공급을 해주는 그냥 공짜로 대주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았던 상인 집단을 시현상인 중에 유분간전이라고 하고, 그런 국역을 담당하지 않은 상인 집단은 무분간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유분간전의 대표적인 육분전의 대표적인 상인 집단은 유기전이라고 했죠. 유기전. 그래서 이 유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형성이 됐냐? 금난 정권이에요. 왜냐하면 국역을 담당했으니까 세상 공짜가 없잖아. 그냥 물건을 공짜로 대주고 그다음 거의 반값으로 대주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국부 없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금난 정권을 줬어요. 물론 금난 정권이 주어진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숙종 때 전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금난 정권은 어디만 하나 유기전만 받았어. 근데 이제 시전상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성 인구가 증가되고 상품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시전상인들이 증대하니까 이 금난 정권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무분전들이 받지 않았는데 국역을 좀 짊어지고 금난 정권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6개 집단에서 14개 집단으로 확대돼요. 시전상인 집단 안에서. 예. 그러면 이제 이 금난 정권은 뭐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러면 난전이 뭐냐면 평시서에 보면 경시서에 보면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적어놓은 전환이 있어요. 근데 이 전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인 집단이 요 특정한 물건을 갖다 팔 경우에 이게 뭐가 되냐면 난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난전을 검할 수 있는 권한은 독점권 일종의. 그러니까 각 시적 상인 집단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단 허가는 누가 내주죠? 경시서에서 담당하죠. 경시서. 그 다음에 이제 평시서지만 나중에 경시서 이름 바뀌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속공권이 있고 참납권이 있어. 그래서 속공권은 뭐냐면, 먼저 참납권부터 설명해. 참납권은 난전을 하면 잡아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속공권은 뭐냐면, 난전을 잡아들이면, 이제 난전을 잡아들이면, 이걸 이제 압수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공권이야. 그래서 참납권은 시전상인이 이제 하고, 속공권은 이제 잡아오면 난전에서 관할해서 압수하고 얘들 처벌하거든요. 이걸 누가 하냐면 한성부에서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금난 정권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일까요? 한성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원래는 도성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도성 내에서. 사대부는 안 해. 그러니까 사대부 밖에서는 금난 정권이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대문뿐만 아니라 사대문 심리 안에서 이게 적용이 되죠. 확대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난전이 발생됐다고 했죠? 난전은 뭐라고 했어요? 허락되지 않는 물건을 갖다 팔 경우에는, 한성부 관할에서 갖다 팔 경우에는 이게 난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난전의 이제 발생을 좀 밑에 걸 보면요. 17세기 초에는 군졸이나 중도화 등이 발생해요. 군졸 중에 5군형 병사들 있죠? 훈련도관 병사들. 왜냐면 훈련도관은 임금이 짜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업을 냈나 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좀 감아주고 그랬나 봐. 근데 17세기 후반에부터 이게 난전이 확대돼가지고, 일단 이제 보면 종로, 이연, 칠패, 이런 것들. 종로는 이제 시전상인 집단에서 이제 하고, 이건 사대문 아니죠. 이연과 칠패는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어디야. 이연과 칠패는 이제, 그 당시 어디였냐면, 이연은 어디예요, 이연은? 신촌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대문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당시에 서울 범위가 아니야, 한성 범위가. 그래서 대개 보면 왜 이연이나 칠패에서 이렇게 했냐. 이거는 사대문 바뀌니까 하는 거야. 여기는 금단 정권이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연 칠패에 있는 사대문 밖에 있는 작것들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단 정권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원래는 한성만 됐지만 한성 중에 신미까지도 한성부 편입시켜갖고 금단 정권을 강화시켜. 그러니까 이제 종로, 이연, 칠패가 있는 데서 이제 하니까 얘네들 여기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탄압이 심하니까 사상들이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저쪽 그 한성부 밖의 지역까지, 외곽 지역까지 가는 거야. 송파, 누원, 송오리, 태계원 이렇게 있는데 송파는 지금은 서울 지역이지만 예전에는 서울 지역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자리 잡고 서울로 올라가는 물건들 다 뭐냐면 매점 매석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그 서울 주변의 외곽에 상권이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제 동네 구멍가게 있었는데 예전에 상권이 동네 구멍가게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이제 뭐냐면 도시 주변에 요충지에 이마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 구멍가게 안 가죠. 언제? 그 이마트나 그런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죠. 왜냐면 한 번에 사죠. 거기 가면 싸게 싸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종로 상가에서 안 사. 시전상이 있다 해서. 어디 가요? 저기 이제 외곽 지역에 가는데, 물론 한 번에 가진 않고, 모았다가 그냥 사온 거죠. 대량 구매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상권이 바뀌게 돼. 상권이. 그래서 이제 외곽 상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상권이 바뀌게 돼서 예전에는 시전상인 중심의 이제 상권이 형성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송파나 마포 같은 외곽 상권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뭐냐면 상권이 이쪽으로 사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조 때 유기전의 어떤 금단정권 폐지를 요구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공이죠. 최재공이 이제 물가가 너무 상승한다. 얘네들이 독점 판매를 하면서 하니까 정조가 수용하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때문에 한 거냐? 이 당시 남인들 입장일 때는 그 당시 시정상인들이 누구하고 연결돼 있죠? 노동세력들과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들과 돈줄 끊고 그 다음에 사상들이 또 누구하고 연결됐어? 남인들과 연결됐죠. 그래서 사상들이 돈을 받고 그냥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게 제대로 됐어 안 돼? 금단정권 폐지의 주요 이유가 뭐야? 그 당시 물가가 너무 상승된다. 그렇지만 오히려 물가 더 폭등을 시키죠. 왜냐하면 사상들이 도구 활동을 하면서 물가를 더 뛰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상 도구들 성장하고 이들이 또 권력증가 유착이 심화되고 물가가 또 상승되고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서울 외곽 쪽으로 들어온 외곽 쪽에 있는 포고들의 여객 주인권이 점점 강하네. 포고라는 건 뭐냐면 강어귀에 물자들이 직결되는 곳을 포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포고를 서울 주변의 포고를 누가 장악하냐면 경강상인 집단들이 장악해요. 그리고 이 포고를 장악할 때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여각인데 이 여각의 주인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원래는 경강상인 집단들이 했는데 여각의 주인들이 이제 포고를 장악하고 서울에 오르는 물자들 다 매점 매수가 이걸 챙기니까 이제 권력층들이 이걸 구입을 해.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구입하고 밑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방법으로 했다. 그리고 이들이 매점 매석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 물가가 올라갔죠. 결국 19세기 때 무슨 폭동이 일어나요? 쌀 폭동이 일어나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혔지만 신해 토목위의 산업자본들이 이제 수공업자들 완전히 장악을 해. 그래서 전에 있었던 독립수공업자 좀 기미가 보였죠. 이때는 완전 초적 박살돼갖고 완전 누구한테 넘어가요? 상업자본가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또 운부도구가 있었어. 그 밑에 보면 운부도구가 있죠. 운송업 독점체제가 이제 형성했는데 이것도 폐지시켜요. 금단정권도 폐지하는 과정에서 운부도구에서 이제 상품이 이제 내리면 그 상품들을 이제 소비지까지 연결시켜주는 오늘날 택배 있죠. 택배.
택배 업무를 했는데 택배는 어떤 단체에게 특정한 단체에게 그 운부도구에게 집중적으로 맡겼는데 경쟁업체에서 이제 막 상소를 한 거야. 얘네들만 왜 특권을 주냐? 그래가지고 특권을 폐지시키죠. 자율경쟁을. 근데 문제는 자율경쟁을 했더니 또 뭐냐면 그 안에서 또 싸우고 한두 개만 살아남게 되고 이들도 정권과 유착돼서 새롭게 뭐냐면 또 독점 체제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주인만 바뀔 뿐이지 독점 체제는 계속 유지가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운보도구, 그러니까 운송업을 독점 체제가 켜지게 된 것은 금난 정권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상 도구처럼 독점권을 폐지한다고 명복을 했지만 독점권이 오히려 나중에 더 생겼다. 상위 그 단체들이 운송업을 독점하면서 이제 독점권이 새롭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조선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 발전 과정에서 시현상인들의 시현상인들이 이제 어떻게 그 금난정권을 획득했고 난쟁이 발생됐고 사상들이 성장했고 폐지됐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이 시간 때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뒷장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할게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게 어디 갔지 얘가? 여기 있네.